네, 484페이지 침샘으로 들어갑니다. 네, 본 강의가 타액선 과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샘, glands of mouth 혹은 salivary glands, 보통 salivary glands로 많이 부르죠. 네,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침샘은 입안 오럴 캐비티로 침을 분비하는 샘, 침 살라이바를 분비하는 샘이고 복합선이며, 네, 복합선이라고 하는 것은 믹스드 글랜드라고 해서 시러스 글랜드랑 뮤커스 글랜드가 합쳐졌다는 얘기죠. 타액은 음식을 부드럽게 하고 입안을 매끄럽게 하며 음식을 잘 씹을 수 있게 돕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효소도 들어있죠. 네, 큰 침샘 메이저 살라이바리 글랜드와 마이너 살라이바리 글랜드, 작은 침샘 소타액선으로 구분한다 해서 큰 침샘 세 가지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귀밑샘입니다. 파로티드 글랜드이죠. 파로티드 글랜드. 네,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의 파로티드 글랜드, 여기 즉 이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네, 서브맨디블라 글랜드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서브링구얼 글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 수는 파로티드 글랜드,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서브링구얼 글랜드이고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랑 서브링구얼 글랜드의 크기는 서로 헷갈린다고 한다면 철자의 길이가 큰 것이 더 무거울 테니까 서브맨디블라 글랜드가 더 크다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서브맨디블라 글랜드가 더 크고 무거우니까 더 아래쪽에 있다. 물론 이것은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외우실 때 필요한 어떤 기술에 불과하죠. 네. 그리고 작은 침샘은 입술샘, 볼샘, 어금니샘, 입천장샘, 혀샘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큰 샘, 메이저 살라이바리 글랜드에 있는 귀밑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귀밑샘, 페로티드 글랜드는 네, 귀 밑에 있죠. 예, 귀의 아래쪽 앞쪽에 있는데 귀밑샘은 입안 오랄 캐비티로 침을 분비하는 세 쌍의 침샘 중에서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페로티드 글랜드,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서브링구얼 글랜드는 모두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페어드 스트럭처라는 것입니다. 네, 세 쌍의 침샘 중에서 가장 큰 침샘이고 무게는 14 내지 28g으로 다양하며 순장액선이다. 네, 장액선이라고 하는 거, 네, 여기서 시러스 글랜드라고 하고 이제 주로 이제 그 뮤신이 없는, 그러니까 흐름성이 좋은 타액을 분비를 하죠. 뭐 뒤에 배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생각한다거나 할 때, 침이 고이고 침이 흘러내린다라고 할 때 보통은 이 타액선, 예, 이 타액선에서 침이 분비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뒤에 나오는 이제 그 귀밑샘에 비해서 턱밑샘, 서맨디블라 글랜드랑 서브링구얼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혼합선으로 예, 뮤신이 좀 분비되는 뮤커스 글랜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그 포션이 커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식사를 하실 때 침이 줄줄 흘러나온다. 예. 추룹추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예, 주로 이하선에서 분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벌써 졸려서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고 있다가 책상이나 혹은 네, 그뭐 노트 이런 데 이렇게 침이 흐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몇 번 누구라고 불렀을 때 이렇게 벌떡 일어나게 되면 그 침이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뮤커스 글랜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예, 삶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네, 악하선이나 설하선에서 나온 침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어, 뭐 대략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와 관련돼서 특히 그 뮤코스 글랜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설화선이나 악화선이 많이 분비되는 곳이 뒤에 나오는데, 예, 그쪽에서는 그게 아무래도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뭔가가 거기에 이제 달라붙기 쉽게 되고 치석의 형성에도 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귀밑샘은 귓바퀴 아우리클의 앞 하방 앞 아래쪽에 있고 일부는 아래턱 뒤 오목 리트로맨디블러 파사 속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귀밑샘은 대부분 피부 밑이
위치하며 다소 넓은 사각형으로 턱뼈가지 레이머슨 맨디블과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목빗근 사이에 위치한다인데 이 그림에서 귀밑샘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대충의 모식을 그려보면 레이머슨 맨디블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머슨 맨디블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이고 뒤쪽에 이제 콘다일이 있죠. 그 치아도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는 아마도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토노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은 이 아래쪽에 여기서부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서부터 내려와서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 모양이 역삼각형이라는 것이 다음 문장에 나와 있죠. 귀밑샘은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위쪽이 넓으며 아래쪽이 좁다. 즉 귀밑샘은 위는 넓어서 거의 광대, 활, 자이고마틱 아치 굳이 그려드린다면 대략 여기에서 보면은 자이고마틱 아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앞쪽에 안와에서부터 이어지게 되는 형태가 될 테니까 이게 자이고마틱 아치가 되겠고요. 자이고마틱 아치에 이르게 되고 아래는 좁아져서 턱뼈가 앵글 오브 맨디블과 꼭지돌기, 유양돌기 사이에 선을 잇는 선까지 내려간다. 꼭지돌기 여기에서부터 앵글 오브 맨디블이라고 하면 여기가 되니까 여기 선에 거의 붙어 있는 거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지돌기를 잇는 선까지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샘의 나머지 부분은 불규칙한 쐐기 모양으로 인두벽을 향해서 안쪽으로 깊이 뻗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샘의 나머지 부분은 인두 그 아래 그 목구멍 다음에 목구멍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포시스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페린스가 시작되는데요. 에소파거스가 시작되는 곳까지 있는 인두 쪽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사이에서 아래쪽이 아니라 더 안쪽 미디얼 사이드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는 이제 슈퍼피셜에서 딥으로 들어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귀밑샘 전체는 깊은 목근막, 딥 서비컬 패시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모두 이해 못하셔도 일단 들어놓으시면 되는데요. 패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해부학적인 구조물 컨텐츠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막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주로 비엔나 소세지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막 같은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커넥티브 티슈로 되어 있는 막인데 그 두께가 이제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매우 크거나 질기고 두꺼울 때 특정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페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되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딥 서비컬 페시아라고 하는 목 쪽에 있는 깊은 목근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연결된 피막에 의해서 쌓여 있고 샘의 표면을 싸고 있는 층은 침이라며 샘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대개 이런 구조물들 페시아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물들의 내부에서 어떠한 염증이 발생되거나 해서 그 안에 있는 염증의 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염증의 결과로서 이제 스웰링이라고 하는 이제 붓는 것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나 이제 내부의 압력이 커지게 돼서 그것이 어떻게 방출이 안 되니까 디시페이션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보통은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볼이 많이 붓는 질환 중에서 어릴 때 걸리는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하선이 바로 파로티드 글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볼거리라고 그럽니다. 보통 볼거리 보통 이제 예방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이제 그 많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생기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귀밑샘의 분비관인 귀밑샘관 파로티드 덕트 혹은 스탠슨 덕트, 파로티드 글랜드의 덕트는 따로 요것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파로티드 덕트가 나오는 것이죠. 파로티드 글랜드에서부터 이 그림에서 좀 복잡하니까 다시 지우고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서 이것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 제가 지금
별표를 치고 있죠. 네, 이것이 파로티드 덕트이고 동일한 단어로 스탠슨스 덕트, 이것은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탠슨스 덕트, 보통은 해부학적인 용어에다가 해부학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해부학적 구조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좀 더 권장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탠슨스 덕트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 스탠슨스 덕트는 5 내지 6cm이고 페로티드 글랜드의 앞 위쪽 전상부에서 시작해서 조금 전에 그렸던 자이고마틱 아치의 약 1cm 부분에서 마사트 머슬의 바깥면을 평행으로 지나고 그 이후에 벅시네이터 머슬을 뚫고 들어가서 입안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입안에 열리게 되는 이 부분을 파로티드 파필라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파로티드 파필라가 되겠고요. 이 파로티드 파필라, 여기서는 이제 복수를 썼는데 양쪽 두 개를 다 쓸 때 그리고 하나만 말하면 파로티드 파필라가 되겠고요. 네, 귀밑샘간이 입안 구강에서 열리는 위치는 위턱 둘째 어금니, 이 그림에서도 실제로 위턱에 있는 둘째 어금니가 여기 있는 7번이 되겠죠. 7번이 될 텐데 17번 혹은 27번, 그림에서는 17번이겠죠. 7번에서 주로 나오게 되어서 귀밑샘 유두, 파로티드 파필라가 생기고 사람 몸에서 볼 위를 뒤집으면 귀밑샘 유두를 관찰할 수가 있다. 네, 여러분들이 실제 본인 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실 수도 있고, 이제 파필라가 약간 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만져보실 수가 있고, 상대방을 서로 이렇게 검진을 할 때라든가 환자를 검진하실 때 쉽게 발견되는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귀밑샘간의 위에는 덧 귀밑샘이라고 해서 액세서리 파로티드 글랜드 부이하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 도관은 주로 귀밑샘에 합쳐집니다. 네, 그 485페이지에 있는 그림 6-29에는 이 액세서리 파로티드 글랜드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 거에도 핑크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액세서리 파로티드 글랜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있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대개는 이러한 유사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로뷸올들 사이가 구분이 잘 돼 있는 경우만 액세서리 파로티드 글랜드라고 보통은 표시를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임상적의 귀밑샘은 피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은 표면에서 촉진할 수가 있으며, 귀밑샘에는 얼굴 근육에 분포하는 얼굴신경,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굴 근육이 아니고 얼굴신경입니다. 얼굴 근육에 분포하는 얼굴신경이 이 귀밑샘 속에 귀밑샘 신경얼기라고 하는 층으로 있기 때문에 귀밑샘 종양 수술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다음 페이지에서 이 글이 귀밑샘과 함께 얼굴 신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굴 신경은 기본적으로 페이셜 러브죠. 페이셜 러브는 요 시간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저희 해부학 시간에서 배우게 되는 스컬을 배울 때 미리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게 될 터인데요. 이때 페이셜 러브는 크레니얼 러브 중에 7번째 러브입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것은 로마자 숫자이죠. 로마자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로마자 숫자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신경이 스타일로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이라는 걸 통해서 크레니얼 캐버티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지금 다시 연두색으로 그리는 요 부분이 실제로는 파로티드 글랜드의 모양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신경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트렁크로 나가는데, 여기서는 그 트렁크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대충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위로 나가는 것을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트렁크라고 부르고요. 트렁크는 브랜치에 비해서 좀 굵은 줄기에 해당되는 거죠. 스템셀 할 때 그 스템도 줄기인데 트렁크는 조금 굵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으로 나가는 것을 서비코
서비코, 페이셜, 네, 서비코라고 하면 어떤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서빅스라고 하는 게 목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어디서 가르쳐 드렸어요? 네, 그 치아 형태학 시간에 서비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서비코 페이셜 트렁크는 이제 목과 얼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브랜치가 나누어서 네,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것을 색깔을 바꿔서 좀 잘 보이게 템포럴 브랜치, 그 다음에 조금 내려서 이렇게 분포되는 것을 자이고마틱 브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브랜치가 바로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트렁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서비코 페이셜 트렁크에서 나와서 이렇게 볼 쪽으로 주행하는 애들을 버컬 브랜치, 그 다음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턱의 그 아래쪽 부위에 를 나오는 것을 마지날 맨디블라 브랜치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컬 브랜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버칼 브랜치의 경우에는 때때로 그 위치가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트렁크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보통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파로티드 글랜드를 중심으로 손가락 5개, 손가락을 이렇게 5개 편 것처럼 이게 엄지이고, 뭐 이것을 손금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위에 게 템포럴 브랜치, 자이고마틱 브랜치, 버컬 브랜치,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 그리고 서비컬 브랜치,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요것은 그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그 뇌신경을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 파로티드 글랜드 속을 지령하는 파로티드 플렉서스이죠. 파로티드 플렉서스에서 나오는 5개의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좋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파로티드 플렉서스, 플렉서스라고 하는 것은 얼기, 실타래 이런 뜻입니다. 이것들이 얽혀 있는 것들에서 나오는 총 5개의 페이셜 러브의 브랜치이죠. 페이셜 러브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그 신경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운동신경입니다. 이 말은 이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말은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운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데요. 얼굴에서 운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나요? 표정이 관계될 수가 있고, 말이 관계될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연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계될 수 있는데, 이 페이셜 러브에 있는 이 5가지들은 얼굴 표면에 있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페이셜 머슬들을 움직이는 근육들이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로는 이 근육들이 이 신경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기본적으로 얼굴의 모양이 그러니까 보기 싫어집니다. 입술이 삐뚤어진다거나 입 뒤틀어진다거나 그런 듯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좀 더 뭐 심하게 하면 말이 좀 어눌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발음이 좀 뭐 어눌해진다든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몸의 어떤 부위에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종양이 생기게 되게 되면 이 페로티드 글랜드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그 처치 방법은 제거이죠, 제거. 서지컬 리젝션이라고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할 때, 물론 신경에도 이완이 되었으면 신경도 같이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이지만, 보통 신경에는 이완이 안 되고 페로티드 글랜드 자체의 양성이거나 특히 양성 종양의 경우는 페로티드 글랜드 자체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종양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러면 좋은 의사라면 당연히 그 페로티드 글랜드에 있는 종양 부분만 잘 제거하고 여기 있는 신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이겠죠, 그죠? 핵심적일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술을 잘하는 스킬, 그리고 신경과 그 살라바리 글랜드, 타액선을 서로 이렇게 서로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환자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어떤 경우라도 서지컬 리젝션을 할 때 있어서 프라이머리한 그 오브젝티브가 되는 것은 이 환대에 있는 조직을 깔끔하게 잘 제거하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수술이 끝나고 나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꼭 생각해 주는 생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더 좋은 의사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특히나 그렇다면은 이제 이 종양의 위치가 지금 아까 대충 설명드렸었는데 이 맨디블에 이렇게 바깥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맨디블의 안쪽에도 일부 있습니다. 안쪽에도 일부 있지만 안쪽으로 아까 그 파링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접근하기에는 엑스트라 오랄 입안의 바깥쪽 그러니까 턱 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흉터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 안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가능하다면 선호되는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종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ENT가 뭐예요? ENT는 이비 인후과죠. ENT는 이어, 노즈, throat이죠. throat. 해서 ENT 하면 이비 인후과라고 부릅니다. 이비, 귀, 코비, 인후가 throat죠. 이비인후과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그 구강암면 외과에서도 많이 다루고 특히 입안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강외과의 뭐 일종의 전매 특허라고나 할까 저희가 수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외과를 지원하게 된다면 외과를 전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네, 486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데타 액션인 턱밑샘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라는 것의 이름을 써보도록 하죠. 네, 뜬금없이 왜 이름을 쓰냐라고 하면 가끔 여기 이 책도 이 책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여드리는 그 헨리 반 다이크 카터가 그린 그림, 즉 그레이스 어나토미에 나오는 이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그것을 서브 맥실라리 글랜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표현이 두 가지가 되는데 서로 상반되는 건지. 그럼 턱밑샘이라고 불리는데 위의 것은 하악을 가리키고 밑에 것은 상악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서로 같은 말이냐 하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턱밑 악하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뭐 이거를 순 한국말로 하면 턱 아래니까 턱밑 샘이 되는데요. 네. 이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양악 수술을 할 때 그 악자잖아요. 그래서 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디블은 하악이죠. 그죠? 하악이고, 네, 아직까지 이걸 안 배우셔서, 네, 뭐 배우셨죠, 사실은. 예. 뭐, 왜냐하면 그 하악치아, 상악치아 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맥실라는 상악인데, 왜 같은 것이냐. 상악에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둘 다 악이라는 뜻으로, 그냥 그 러프하게 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라는 뜻. 네, 뭐 예전에 제가 상어 영화하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양악이라고 하면 두 개의 조를 다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조라는 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브 맥실라리 글랜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 해부학적 용어가 이렇게 통일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그 나라에서 이렇게 각자 부르던 이름들도 있었고 그러한 노션들이 조금씩 달랐고 그런 국제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부학적이 앞쪽에 기술되어 있지만 그 뭐 터미놀로지 아나토미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용어를 이렇게 잘 정비하는 작업들이 거쳐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였는데요. 서브 맥실라리 글랜드라고 하더라도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랑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뭐 여러분들은 굳이 최근에 나온 책에서는 서브 맥실라리 글랜드라고 쓰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레이스 어나토미에 여기에 보면
지금 요 부분이 서브 맥실라리 글랜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 아카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턱밑샘,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는 턱뼈각, 앵글 오브 마우스, 앵글 오브 마우스라고 하면 맨디블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한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 앵글 오브 마우스죠. 앵글 오브 마우스 턱뼈각의 앞 안쪽 전 내방에 위치하고 7 내지 10g의 호두알 크기의 혼합선이며 네, 이런 표현이 사실 좀 웃긴 게 호두알도 뭐 크기가 다양하죠. 그죠? 혼합선이며 귀밑샘 다음으로 큰 침샘이다. 네, 그다음 턱밑샘은 대부분 턱밑 삼각 속에 위치한다. 자, 턱밑 삼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다음번에 나오는 서브링구얼 글랜드의 다른 색깔로 표시하면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서브링구얼 글랜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다소 좀 크게 그린 편인데요. 이 글랜드하고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사이를 갈라주고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바로 이렇게 플로우 마우스를 구성하고 있는 부채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인 마일로 하이오이드 턱목불 근이죠. 턱목불 근육. 그래서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을 기점으로 위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이 위하고 아래쪽에 스페이스가 생기는데, 네, 보통 이것을 이제 실제로는 그 2차원적으로 설명할 때 더 많이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서브링구얼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고, 서브링구얼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 삼각형 부분을 서브 맨디블라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네, 이그 서브 맨디블라 트라이앵글 속에 위치하고 맨디블의 아래쪽, 네, 이 맨디블이 보통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쭉 이런 식이 되니까 맨디블의 살짝 아래쪽이죠. 살짝 아래쪽 턱목불근의 아래쪽에 위치한 턱목불근 여기 있는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의 아래쪽에 위치한 침샘입니다. 턱밑샘은 두힘살근은 다이게스트릭 머슬인데요. 네, 아직 뭐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이게스트릭 머슬은 여기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은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목 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 그 위에 매달려 있는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뼈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목불뼈라고 해서 하이오이드 본이 되겠고요. 요걸 기점으로 다이게스트릭 머슬은 앞쪽에도 이렇게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 게스트릭은 뭐예요? 게스트릭은 이제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을 때 GI 트랙이라고 하는 소화관을 얘기할 때 소화의 경로를 얘기할 때 앞쪽이 게스트로 인테스티널이라고 해서 인테스티널 하면 장이고 이 앞쪽은 위니까 위장관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의 이 게스트로의 그 게스트릭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이런 뜻인데 위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 쓰일 때 주로 배라는 뜻, 쉽 말고요. 네, 쉽 말고 배, abdomen, 배를 뜻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배해서 배라는 뜻이고 배를 한자로 하면은 복이잖아요. 복이고 이 복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벨리 댄스 아시죠? 벨리 댄스. 머슬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그것을 보통 벨리라고 많이 부르고 그걸 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는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 다이게스트릭은 벨리가 두 개 있는 머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머슬 자체에서 이제 저희는 한자로 쓸 때는 악이복근이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배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다이게스트릭이라고 하는 영어 명칭에서는 이 영어 명칭에서는 그 턱에 있는 것이라는 뜻은 없지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이복근이라고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힘살근, 힘살 자체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한글로는 힘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힘살근이라고 부르고 그때 말하는 전복, 그것을 그 앞힘살 혹은 전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아발론 전복 말고요. 전복
무슨 뭐 해장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말고 앞쪽 목 그리고 후복, 뒤팀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것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지는 이것은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전복 혹은 앞힘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앞힘살과 뒷힘살 사이에 위치한다. 이게 내려가다가 하이오이드 본이 보이지 않는데 이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뒷힘살이 다시 있겠죠. 그죠? 뒷힘살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이제 얕은 목근막 superficial cervical fascia. 자, 앞쪽에 페로티드 글랜드에서는 deep cervical fascia라는 게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바깥쪽은 얇은 목근막이라고 하는 superficial 서비컬 페시아로 덮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그 위치에 대해서 더 자세한 표현인데 여기에 나오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처음 읽으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앞쪽 것들을 공부하고 나시면 대략의 위치를 아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턱 밑샘은 앞쪽은 두 힘살근의 앞힘살, 뒤쪽은 붓 아래턱인데 스타일로 맨디블라 리가멘트. 이 그림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스타일로 맨디블라 리가멘트는 나오지 않는데 그 스타일로 맨디블라 리가멘트 그리고 위쪽은 턱뼈 몸통 바디 오브 맨디블 스타일로 맨디블라 리가멘트는 나오진 않지만 대충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 어딘가에 뒤쪽에 그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의 살짝 앞쪽에 이렇게 템포럴 본 쪽에서 내려오는 붓돌기라고 칼 혹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스타일로 맨디블라 리가먼트를 내서 여기에 그 맨디블 쪽에다가 이렇게 리가멘트를 지금 제가 별표를 그리는 것 똑같은 색깔로 그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 그림으로 해서 스타일로 맨디블라 리가먼트가 뒤쪽에 있고요. 위쪽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디온 맨디블 그리고 아래 모서리 그리고 앞쪽은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중간 힘줄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그 엔테리어 벨리 하고 포스테리어 벨리가 있는데 포스테리어 벨리 사이에는 인터미디엇 텐던이라고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미디엇 텐던 이게 중간 힘줄인데요. 요것이 있거든요. 요 중간 힘줄과 붓목불근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경돌 설골근이라고 되어 있는 역시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하이오이드 본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머슬이 하나 있나 봐요. 즉 당연히 있겠죠. 487페이지의 해부학 사진에서 보면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보입니다. 네, 이것이 하이오이드 보온에 부착하는 11개의 머슬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악하 삼각 혹은 턱 밑 삼각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위치를 하고 안쪽에서 위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내측 안쪽으로는 혀 모양의 깊은 돌기가 턱목 붉은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위로 뻗고 있다로 대충의 형태를 디스크립션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점 읽어보시면 턱 밑샘의 분비가 아닌 턱 밑샘관 서브 맨디블라 덕트 혹은 바르톤스 덕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브 맨디뷸라 덕트 모르시면 위에 걸로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랑 같은 말이 바르톤스 덕트 앞쪽에 나왔던 이하선에 있는 뭐죠? 스탠슨 덕트랑 서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역시 길이는 5 내지 6cm이고 턱 밑샘의 깊은 면에서 시작해서 혀 밑을 지나서 혀 밑샘과 다음번에 나오는 혀 밑샘과의 침샘관과 서로 합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혀의 아랫면 정중선 가까이 또는 혀 주름띠가 뭐예요? 링구얼 프레넘 혹은 프레눌럼 오브 텅, 설소대 양쪽에 위치한 혀 밑 언덕, 서브링구얼 카룬클의 좁은 구멍으로 열린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서브링구얼 카룬클이 보이고 여기 끝에서 이렇게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따로 파필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비되는 곳은 파로티드 글랜드는 파로티드 파필라이고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의 경우에는 서브링구얼 카룬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서브링구얼 카룬클에서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의 침도 분비가 되고 서브링구얼 글랜드의 침도 네,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것은 이제 해부학 실제 해부를 한 커데바에서 해부를 한 그림인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이죠. 이건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를 약간 끄집어낸 상태입니다. 악화삼각이라고 하면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 속에 원래 있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약간 빼낸 것이고요. 이렇게 덜렁덜렁 있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죠? 그 주변에 이제 다른 머슬들이 보이는데 설명드렸던 머슬 계속해서 487페이지 서브링구얼 글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링구얼 글랜드. 뭐 한번 써보죠, 이것도. 서브링구얼 글랜드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와 서로 이렇게 다른 위치에 있는데 그걸 나누는 것이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서브링구얼 글랜드는 글자 수가 적어서 더 가벼워서 위에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글자 수가 작은 만큼 글랜드의 크기가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브링구얼 글랜드 역시 쌍으로 되어 있는 페어드 스트럭처라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서브링구얼 글랜드는 세 쌍의 침샘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고 납작한 완두콩 모양이며 약 2g의 작은 혼합선이다. 굳이 따지면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는 호두 모양이고 얘는 납작한 완두콩 모양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혐의샘은 플로우 캐비티 혐의 주름의 점막 아래에 위치한다. 서브링구얼 폴드인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서브링구얼 폴드이죠. 서브링구얼 폴드가 이렇게 링구얼 프레넘 혹은 프레뉬럼 오브 텅 근처에서 이렇게 볼록해지는 부분이 서브링구얼 카룬클이고 여기로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가 그 개구를 해서 침을 분비한다고 그랬죠. 이 혐의샘은 입안 바닥의 혀주름띠 프레뉬럼 텅 양쪽의 점막 밑에 위치하며 턱뼈 몸통 바디움 맨디블의 안쪽 면에 혐의샘 오목 서브링구얼 파사에 접하고 있다. 이 근처에 맨디블 안쪽에 이 서브링구얼 글랜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살짝 온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혐의샘은 위는 점막이라고 하는 건 플로우 마우스에 있는 점막을 얘기하는 거죠. 아래는 턱목불근, 방금 말씀드렸던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요거 다시 한번 쓸까요?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그리고 뒤는 턱 밑샘, 뭐 깊은 부분, 서브맨디블라 글랜드, 그리고 바깥쪽은 턱뼈 몸통 바디온 맨디블과 인접하며 안쪽은 턱끝 혁은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과 접하면서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은 이 앞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그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은 이제 턱 쪽으로 들어가는 그 외래 설근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래서 지니오 글로소스의 턱끝 혁은과 접하면서 링구얼 너브와 턱 및 생간이 그 사이에 위치한다. 서브맨디블라 덕트가 링구얼 너브하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설근과 혐의샘의 사이에서 그 주행하고 있는 것인데 뭐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혀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맨디블라 너브 쪽에서 나온 신경 중요한 신경이죠. 그리고 혐의샘의 분비관인 큰 혐의샘관 메이저 서브링구얼 덕트 내에서 혐의샘은 그 덕트가 두 개가 있는데 메이저 서브링구얼 덕트 그리고 마이너 서브링구얼 덕트 두 개가 있는데요. 메이저 서브링구얼 덕트는 서브맨디블라 덕트하고 합쳐서 얘는 서브맨디뷸라 덕트하고 합쳐가지고 어디로 계고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서브링구얼 카룬클 설하 속으로 열리고 마이너 서브링구얼 글랜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링구얼 폴드 쪽에서
작은 개구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구부, 설화 추벽 쪽으로 일부 8개 내지 20개의 작은 간이 혐의줄에 내는, 그래서 다른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대타액선과는 달리 이렇게 분비되는 곳이 여러 군데에서 분비된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작은 침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네, 입술샘 구순선은 립의 점막에 있는 침샘으로 혼합선이다. 보컬 글랜즈는 협선은 볼의 볼점막, 보컬 뮤커스 멤브레인이 있는 침샘이다. 세 번째 어금니샘은 국에서는 어금니 높이에 있는 귀밑샘과 개구부 가까이에 있는 침샘으로 혼합선이다. 입천장샘 팔라타인 글랜즈, 입천장샘은 입천장 점막, 팔라타인 뮤코자 속에 있는 침샘으로 정중선의 좌우에 있고 점액선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중에서 임상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4번인데요. 4번 같은 경우에 상악에 있는 구치부 같은 경우에 인필트레이션, 거기에 이제 근관 치료라든가 혹은 다른 이제 마취가 필요한 치료를 하실 때 인필트레이션, 침륜 마취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마취를 넣어보면 이쪽은 그 바깥쪽, 그러니까 오럴 베스티뷴 쪽은 이제 점막 밑에 이렇게 공간 낭창낭창해서 들어갈 때 큰 문제가 없는 반면 여기는 통증도 크고 굉장히 빡빡한 느낌이 드는데요. 세게 이렇게 주입을 하다 보면, 마취약을 주입하다 보면 입천장에서 이렇게 땀방울이 맺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입천장 국외선이 압박을 받아서 이제 침이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점액선이고요. 링구얼 글랜즈는 혀 설선은 주로 혀의 바깥면과 뒷면에 있는 점액선으로, 앞혀샘 안테리어 링구얼 글랜즈는 혀 끝에 있는 혼합샘이고, 뒤혀샘은 포스테리어 링구얼 글랜드는 혀뿌리와 혀의 바깥면 부위에 있는 점액선이며, 가쪽 혀샘 레터럴 링구얼 글랜드 혹은 에버너스 글랜드라고 불리는 것은 폴리에이트 파필라 사이에 있는 장액선입니다. 뭐 이것은 이제 조직학적으로 뭐 좀 약간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해부학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네, 혀 아래 부분 서브링구얼 리전 설하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혀 아래 부위는 입안 바닥 플로어 캐비티의 점막의 아랫부위이고, 이 부위에서는 혀밑샘, 혀밑샘관, 혀신경, 턱밑신경절, 서브맨디블러 갱글리언, 혀밑신경, 하이포글로설 너브 및 혀 아래 동맥, 서브링구얼 아트리 등을 관찰할 수가 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중요한 관찰물인데요. 뭐 3, 4학년 때 임상두경부 해부학의 참고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덕트 중에서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이저 서브링구얼 덕트랑 마이너 서브링구얼 덕트가 있는데, 메이저 서브링구얼 덕트 같은 경우에는 바르톨린스 덕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게 사실은 다른 신체의 다른 구조물에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덕트가 있기 때문에 디스팅귀시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마이너 같은 경우에 덕트 오브 혹은 뭐 덕스 오브 리비너스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잘 쓰지 않는, 특히 이제 스탠슨스 덕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것은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용어이고 책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시험에 당연히 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네, 목구멍, 포시스 488페이지에 있는 것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구멍은 오랄 캐비티와 파링스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목구멍 잔룩, 이스무스 포시스 혹은 오로파린젤 이스무스는 위쪽으로는 소프트 팔레이트, 아래쪽으로는 돌즘 오브 텅, 양쪽은 입천장 혀활, 팔라토 글로살 아치로 경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스무스 포시스라고 하는 것의 구조의 바운더리를 디스크립션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적절히 이제 약간 인위적으로 연결한 구조물입니다. 대략 그런 부분이 이제 목구멍 잔룩을 이루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목구멍 위의 중앙 부위에서는 후 하방으로 돌출한 목젖, 구개수, 우블라가 있고, 아래쪽에는 텅이 있다. 뭐 당연히 상상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문제이죠. 그 다음에
목구멍의 바깥쪽 벽에는 하외방으로 향하는 입천장 혀활, 팔라토 글로살 아치가 있고 또 입천장 인두활, 둘 다 이제 하외방인데 팔라토 파린젤 아치가 두 개가 있다고 했었고 요 두 개 사이에 엄폭한 오목이 있는데 일단 그 활 속에는 동명의 근육, 즉 그러니까 입천장 혀활에는 팔라토 글로살 머슬이 그리고 입천장 인두에는 팔라토 파린지알 머슬이 들어있죠. 두 개가 다 앞쪽에 있는 입천장 혀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팔레이트를 이루는 5개의 근육 중에 하나이고 팔라토 파린지알 머슬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나오는데 인두를 이루는 6개의 근육, 특히 그중 인두 거근 중에 하나이죠. 네, 레베이터 머슬 오브 파링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활 사이에 약간의 오목한 곳이 있어서 편도 오목 탄셀라 파사라고 해서 그 탄실이 들어가는 그 편도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 탄실은 밑에 나오지만 림프 조직, 림페틱 티슈이고 크기와 모양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면역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가장 커지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 편도 오목에는 팔라타인 탄실이 있습니다. 팔라타인 탄실. 탄실은 3대 탄실이라고 하면 팔라타인 탄실, 그 다음에 파린지얼 탄실, 그리고 링구얼 탄실, 그 외에 뭐 튜발, 탄실라 튜바리스, 뭐 튜발 쪽에 있는 그 아디토리 튜브 근처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3대라고 하면은 파린지얼, 팔라타인, 링구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목구멍 편도의 후 외측에서 약 2cm 떨어진 곳에는 송목 동맥이 지나가므로 내경동맥,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들어가므로 편도 족출, 탄실렉토미, 액토미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오톰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가끔 이제 이 뭐랄까 상기도 감염 등이 있을 때 편도가 너무 심하게 부어오르는 사람의 경우 이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 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의하셔야 되죠. 그 근처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있는데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무지 큰 동맥이고 뇌에다가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건드렸다고 하면 일종의 대형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임상적 의의를 써놨습니다. 자, 인두로 넘어갑니다. 인두는 입 안의 뒤쪽으로 연장된 소화기관이며 입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은 인두를 통해서 식도, 에소파거스를 지나서 스토막, 아까 가스트릭이라고 할 때 그걸 뜻하는 그 스토막으로 들어가게 된다입니다. 인두는 코안 네이잘 캐버티와 오랄 캐버티 그리고 뒤와 후두의 위에 있는 소화관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코 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그림에서 보다시피 네조파링스 그리고 입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오로파링스 그리고 후두의 뒤쪽에 있는 것을 라링고파링스라고 부르게 되죠. 네, 그래서 인두는 스컬 아랫면에서 6째 목표, 스컬 아랫면이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파린지얼 튜버클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6번째 목뼈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니까 대충 이 위까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너무 내려갔고요. 그림이 조금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6번째 그 높이에 있는 이제 반지 연골인데요. 반지 연골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이제 타이로이드 카틸리지가 있고 이 밑에 이제 그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지금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까지가 이제 인두로 본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인두하고 식도가 구분되는 부분이 이 후두의 뒷벽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이제 적절하게 구분하는 건데 역시 아주 명백한 구분 뭐 라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인두의 속인 인두 안 캐비티 오브 인두는 캐비티 오브 파링스 네, 의 길이는 12cm 깔때기 모양이며 근막성 기관으로 너비는 앞뒤 지름보다 가로지름이 높고 머리뼈 바닥 부분이 가장 넓고 식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좁다. 자, 윗부분이 이 부분이 제일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커서 깔때기는 보통 이런 모양이잖아요. 뭐 어쨌든 이런 모양이 깔때기일 텐데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두는 밑으로 식도, 에소파거스 및 후두와 교통한다. 네, 이게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후두 레링스고 이 뒤 좁은 관이 이제 식도 그 에소파거스가 될 텐데요. 에소파거스의 경우는 이제 에소파거스의 경우는 음식물이 들어갈 때 이렇게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후두
라린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틸리지로 보호되고 있죠. 왜냐하면 숨은 조금만 못 쉬어도 죽잖아요. 그죠? 네. 사람의 생명에 큰 지장을 주죠. 이에 비해서 음식은 가끔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인두한 캐비티오파링스는 인도의 속이며 네소파링스, 오로파링스 그리고 레링고파링스로 구분된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인두의 구분으로 코인두, 네조파링스 부분인데 코인두는 가장 넓은 윗부분으로 코 안 네이절 캐비티와 교통을 하고 있고 밑은 오로파링스와 경계되며 뒷벽 조직에는 인두편도 파린지알 탄실이 있다. 네, 여기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굳이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여기 정도의 파린지알 탄실이 보통 있고요. 이 파린지알 탄실이 굉장히 비대한 경우를 아데노이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커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상악이 좁아지고 한다든가 하는 어떠한 그 악정형적인 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치과 교정학,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네, 치과 교정학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배우게 될 용어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경우에 가끔 이제 수술을 한다든가 해서 제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네, 아래 코길 인피리어 네이잘 미아투스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콘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그 중간 이렇게 선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반을 통해서 이제 그 인피리어 네이잘 미아투스, 뭐 미들 네이잘 미아투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도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게 인피리어 네이잘 미아투스죠. 그래서 아래 코길 높이 부분에는 여기 이제 여기에 이 뒤에 보면은 엔트런스 오디토리 튜브라고 해서 여기 기관 인두 구멍, 파린지알 오프닝 오브 오디토리 튜브가 있죠. 이 오디토리 튜브는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뼈로 되어 있는 보니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칼틸리저너스 파트,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파트가 있는데 이 아래쪽 부분은 연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개구를 하게 되고 이 인두관 앞에는 발달이 미약한 귀 인두관 입천장 주름 살핑고 팔라타인 펄드가 있는데 이관국의 추벽이 있고 뒤에는 토로스 튜바리스라고 해서 이관 융기가 살짝 있습니다. 이 융기는 오디토리 튜브의 연골 부분에 의해서 내측으로 살짝 돌출된 것입니다. 이 융기 밑에는 귀관 인두 주름이 귀관 인두 구멍 아래에 있는 융기를 올림근육이 토루스 레바토리우스라고 하고 입천장 올림근, 북의 범거근 레베이터 벨리 팔라티니머스에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살짝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오로파링스 입 인두는 인두의 중간 부분으로 물론 입천장에서 목불뼈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소프트 팔레이트 부분에서부터 목불뼈라고 하는 하이오이드 본, 여기서 하이오이드 본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하이오이드 본에 이르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입 인두의 앞쪽은 포시스를 통해 입안과 이어지므로 음식물과 공기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코로 숨을 쉬셔야 되는데 입으로도 사실은 숨을 많이 쉬시게 되죠. 그죠? 그리고 후두 인두, 라링고파링스 후두 인두의 경우에는 인두의 아랫부분으로서 오로파링스 밑에서 시작해서 6번째 목불뼈 혹은 반지 연골의 아래끝 높이에서 식도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식도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후두 인두의 전하방에는 전하방 혹은 후두 안과 교통하고 후하방은 식도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하고 그 위치가 약간씩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도 사실은 조금 있는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인두벽 해서 인두벽 해가지고 파린지얼 월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파린지얼 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랄 캐비티 이후에 내려가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보이는 색깔로 다시 바꿔서 해볼게요. 알리멘터리 테리크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화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로우 올간이죠. 할로우 올간.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491페이지의 글에 나와 있는 인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점막, 근육층 및 외막의 3층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구조들이 사실은 알리멘타리 카널의 기본적인 구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2학기 때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을 배우실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고요. 인두의 바깥벽과 뒷벽은 좌우 6개 발달된 인두 근육층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두를 이루는 총 6개의 근육이고요. 이 근육의 수축으로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혀에서 놀즈목 텅이 음식물을 뒤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마스티케이션이 돼가지고 된 것을 이렇게 뒤로 넘기게 되면 인두의 수축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특히 위인두 수축근, 중간인두 수축근 및 아래인두 수축근 등이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어서 음식물을 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즉 이걸 그냥 이렇게 동그란 그 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위인두 수축근, 중간인두 수축근, 아래인두 수축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순서대로 1, 2, 3의 순서로 수축했다가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했다가 하게 되면 이렇게 수축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이것이 이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완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 그렸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 있었던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하는 순서로 되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동 운동, 페리스탈시스라고 하는데, 네, 뭐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인테스틴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인두 올림근은 인두를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총 6개의 그 인두를 이루는 근육을 한번 써볼 텐데, 네, 사실 이것은 수축근하고 컨스트릭터 머슬 3개하고 레베이터 머슬 3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스트릭터 머슬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수피리어 컨스트릭터 머슬 오브 파링스 보통 이렇게 뭐 길게 쓰지 않고 superior pharyngeal constrictor muscle, superior constrictor pharyngeus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ferior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높이로 구분을 한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레베이터 머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로 파린지우스 그 다음에 펠라토 파린지우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셀핑고 파린지우스인데요. 이 superior constrictor muscle pharynx, middle, inferior 이 세 가지는 네, 뭐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면 세 개의 인두 수축근은 부분적으로 겹쳐 있으며 swallowing 연화 작용을 할 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순차적으로 수축하여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인두 바깥쪽에서 일어나서 뒤쪽에서 양쪽의 근육이 합쳐지는데 이를 페린지알 라페라고 부른다. 네, 이것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페린지알 라페라고 한 봉선이라고 해서 그 바느질을 한 선이라는 뜻인데 두 개가 붙었다라는 것이죠. 네, 뒷페이지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492페이지에 인두수축 근육 3개를 표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인두수축 근육은 컨스트릭터 머슬이니까 서큘러 머슬이죠. 네, 보통 이 알리멘터리 커넬에는 이렇게 서큘러 머슬과 그 다음에 란지튜디널 머슬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란지튜디널 머슬이 인두 올림 근육 레베이터 머슬 아래쪽의 것에 해당되고 이것이 이제 런지튜디널 위에 것이 서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인두 수축근, 중간인두 수축근, 아래인두 수축근의 경우에 정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정지는 모두 페린지얼 라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 기시하고 정지, 오리진하고 인설션이 있다라고 했는데 닿는 곳이 모두 세 가지 다 파린지알 라페입니다. 파린지알 라페는
지금 이렇게 세지탈 섹션에서 볼 수는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양쪽의 머슬들이 이렇게 가운데에 붙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6-36, 491페이지에 있는 6-36 쪽에서 보았을 때 파린지알 라페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 컨스트릭터 머슬들이 서로 붙어서 머슬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을 봉선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정지가 된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지가 되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머슬들이 동그랗게 가지고 있던 서큘라한 것의 직경이 좁아들겠죠. 상상을 잘 해보시면 될 텐데 목구멍을 예를 들어서 이 단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보실 때 여기가 뒤쪽이고 이게 사람의 얼굴이고 코, 눈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어딘가에 붙어 있는 오리진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인설션인데 이 인설션이 파린지얼 라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의 길이가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의 서클이 좁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죠?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시는 읽어보시면 각각 4개가 다른데 사실상 위치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중간 인두 수축근 같은 경우에는 기시가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아래 인두 수축근 같은 경우는 레링스의 특정 부위가 되고요. 위 인두 수축근 같은 경우에는 스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 나와 있죠. 네. 그다음 네,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491페이지에서 인두 올림 근육 레베이터 머슬스 오브 파링스라고 해서 이제 종주근을 보면은 3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보면 3개의 인두 올림 근육은 연화작용과 발성 시에 인두를 위로 끌어올리는 레베이터는 엘리베이터 할 때 그 레베이터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린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 49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3가지 머슬을 명명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렇게 기지하고 정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명명을 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근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로파린지우스는 스타일로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스탈로이드 프로세스는 템포럴 본에 있는데 여기서 그림을 그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팔라토파린지우스라고 하는 것은 팔라타인 에포뉴로시스. 잘 기억이 안 나면 앞쪽 강의를 오늘 한 앞쪽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핑고라고 하는 부분, 셀핑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디토리 튜브입니다. 네, 오디토리 튜브. 이제 주로 말하면 칼틸리지너스 파트가 될 텐데 연골 부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뒤쪽은 파린지우스인데 여기가 부착 부분이죠. 파린지우스에 어디에 붙느냐 하면은 파링스의 바깥 부위에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는 모두 파링스에 붙는데 이제 셀핑고 파린지우스 같은 경우는 파링스 바깥 부위 중에서 주로 팔라토 파린지우스 머슬과 섞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이 6가지를 했을 때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작용을 보시면 수축 근육, 인두 수축 근육은 모두 음식을 삼킬 때 각각의 부위에서 수축을 하는 것이고요. 인두 거근의 경우에는 모두 인두벽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뭐 입천장 인두근 같은 경우는 네조파링스를 닫는 데 도움을 주고 살핑고파링스 같은 경우는 이관을 열어주는데 오디토리 튜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는 신경은 이제 2학기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이 신경들을 보시면 대략 총 6개 중에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쓰는 XXX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로마자 숫자 10을 쓴 것입니다. 10번에 해당되는 뇌신경이 베이거스 너브이죠. 베이거스 너브이고 베이거스 너브에 파린지얼 브랜치, 파린지얼 브랜치라고 하는 브랜치가 있는데 인두 파린지얼 브랜치의 지배를 받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인피리어 컨스트릭터 파린지우스 머슬의 경우에는 파린지알 브랜치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수피리어 라린지알 너브라고 하는 수피리어 라린지알 너브라고 하는 다른 브랜치에 의해서 지배를
봤는데 superior laryngeal lobe는 사실 거기 나와 있는 external branch랑 internal branch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external branch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좀 더 자세히 외우신다면. 그런데 이거랑 좀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하면 이 스타일로파린지우스 머슬은 9번 신경은 혀 인두신경이라서 글로소 파린지알 너브이죠. 글로소파린지알 너브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 정도를 아시면 여기에서 아주 자세히 잘 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 해부한 사진이고 이것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 파린지알 라페 부분 이제 그 뒤쪽에서 봤을 때 이 그 자른 모습입니다. 자른 모습. 여기서는 이제 파린지알 라페 부분도 이렇게 같이 잘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보실 때 이제 위에 있는 superior pharyngeal constrictor muscle, 그 다음에 middle pharyngeal constrictor muscle이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inferior pharyngeal constrictor muscle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 tongue이 보이고 tongue에서 body of tongue과 root of tongue이 서로 이렇게 sulcus terminalis로 이렇게 서로 되어 있고 여기에 foramen cecum도 사실은 나오네요. 네, foramen cecum으로 보이는 구조물도 보이고 그 뒤에 이제 넘어갈 때 에피글라티스 부분이 생기고 이 안쪽에는 이제 실제로는 후두까지 잘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후두까지 잘려져 있어서 이제 글라티스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요 앞쪽에는 목 쪽에 이제 타이로이드 글랜드가 달려 있죠. 타이로이드 글랜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후두 이 근처에는 타이로이드 카틸리지가 이제 있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그 6장을 6장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입안의 인두까지 했고요. 이 뒷페이지 493페이지에서부터는 귀하고 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코안 후두 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안 후두 등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학기 때 실제로는 2학기 때 배우시는 부분입니다. 2학기 때 호흡기 부분에서 레스피레토리 시스템에서 코 부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귀하고 눈 부분은 사실은 이제 두경부 헤드넥에 들어있기 때문에 있는데 저희 치과 분야에서는 많이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타액선 시간에서 하기에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을 위해서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 그냥 어디셔널한 강의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